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남성의 생식 기능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부분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저도 이번 자료들 보면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표면적인 증상만 보면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고한 기능 저하라는 주제는 이게 단순히 의학적인 질환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코끝에서부터 뇌, 그리고 유전자 염기 서열까지 막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생물학적 실로더라고요. 진짜 스릴러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피드백 루프로 돌아가는지,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문헌들을 오늘 잔뜩 모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나서 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경이로운 줄타기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의 원천이자 생명의 씨앗인 정자를 생산하는 이 정교한 공장의 기능이 멈추면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이 주제가 단순히 해부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 의학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이 고환 기능 저하라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경로로 일어난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경로라는 게 자료에서 말하는 원발성과 속발성,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원발성, 그러니까 primary, 그리고 속발성, secondary로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원발성은 현장 공장의 설비 자체가 고장난 경우예요. 의학적으로는 고성선 자극 호르몬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장 설비가 망가졌다.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럼 속발성은요? 반면에 속발성은 공장 설비는 아주 멀쩡한데 뇌에 있는 본사에서 아예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공장이 멈춰버린 상태를 말하죠. 저성선 자극 호르몬성이라고 하고요. 아, 공장과 본사,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결국 공장 자체가 무너졌느냐, 아니면 뇌라는 본사에서 결제 서류를 안 내려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소화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겉보기엔 비슷한 결과를 낳는 것 같아도 그 이면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아예 다른 세계 이야기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고환이라는 공장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고환 안에도 크게 두 개의 핵심 부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라이디히 세포고요. 다른 하나는 정자를 생산하는 정세관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정세관이라는 녀석이 고환 전체 부피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고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고환에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피가 작은 라이디히 세포의 호르몬 분비 기능보다는 덩치가 큰 정세관의 정자 생산 기능이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어떤 기능이 먼저 망가질지 결정한다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덩치가 크니까 타격도 먼저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구조가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죠. 그리고 문헌을 보면서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까다롭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기들의 호르몬 변화 패턴입니다. 혹시 미니 사춘기라는 말이 들어보셨나요? 미니 사춘기요? 아니, 아기들한테 무슨 사춘기가 온다는 건가요? 태어나자마자요? 네, 맞습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 시기에는 아기의 뇌하 수체와 고환이 갑자기 막 활성화되면서 성선 자극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성인 남성에 버금갈 정도로 확 치솟습니다. 헉, 성인 남성 수준으로요? 그 조그만 아기 몸에서요? 네, 이 시기가 보통 생후 첫 몇 달 동안 지속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억제되어 있던 시스템이 태어나면서 일종의 시스템 테스트를 하듯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테스트가 끝나면 다시 꺼진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 짧은 미니 사춘기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진짜 사춘기가 올 때까지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되는 아주 긴 고요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원래 호르몬이 바닥인 시기니까 고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아이라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아이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사춘기가 시작되어야 할 10대 중반이 되어서 비로소 왜 2차 성징이 안 나타나지? 하고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질환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도 증상은 10년 넘게 잠복해 있다는 뜻입니다. 와, 10년을 숨어 있다니 진짜 진단하기 어렵겠네요. 그럼 이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역학적인, 그러니까 통계적인 스케일을 좀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흔해서 놀랐거든요. 네, 유전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남성 인구 500명에서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500명 중에 1명이면 그냥 남코 하나에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는 수치잖아요. 게다가 불입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 그룹만 놓고 보면 무려 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중에서 실제로 이 질환을 진단받는 비율이 고작 2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75%의 환자들은 평생 자신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네요? 그저 나는 남들보다 털이 좀 없네, 아니면 아이가 잘 안 생기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그 25%라는 진단율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질환이 있어도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임상 증상이 미묘하거나 다른 단순한 문제로 오인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무심코 넘어가기 쉽겠네요. 다른 질환 통계는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클라인펠터 외에도 태어날 때 고환이 음낭으로 제 위치를 찾아 내려오지 않는 잠복 고환은 남아 출생의 1.5%에서 최대 9%에서 관찰될 정도로 꽤 흔한 문제입니다. 9%면 생각보다 엄청 높은 수치네요. 그럼 아까 비유했던 본사의 문제, 그러니까 뇌의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뇌의 신호에만 문제가 생기는 고립성 성산자극 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는 10,000명 중 1명꼴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아, 공장 문제가 뇌 본사 문제보다 훨씬 흔하군요. 자, 그럼 왜 이런 공장이나 본사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그 진짜 원인들을 좀 파고 들어봐야겠죠. 먼저 고환 자체의 문제인 원발성 원인부터 보죠. 가장 강력한 원인은 역시 유전자입니다. 방금 얘기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대표적인데요. 정상적인 남성은 성염색체로 XY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X 염색체가 하나 더 붙어서 47 XXY 염색체를 가집니다. Y 염색체가 있으니까 겉모습은 남성으로 발달하는데 그 여분의 X 염색체가 문제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 여분의 X가 마치 스파이처럼 고환의 발달과 기능을 서서히 방해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유전 질환도 원발성 원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말고 후천적으로 멀쩡하던 공장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항암 치료 관련 자료 읽을 때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중 하나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고환 생식세포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다 생식 능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알킬화제나 시스플라틴 같은 특정 항암제들, 그리고 고환이나 골반 부위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2g 이상의 방사선은 영구적인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생식 능력 사이의 잔인한 딜레마죠. 참 가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생긴 부작용 말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자료에 있던데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저 진짜 플라스틱 물병 쳐다보기가 덜컥 무서워졌어요. 아, 고환 발생장애 증후군 가설을 보셨군요. 영어로는 TDS라고 하는데요. 이건 최근 내분비학계에서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도발적인 거시적 관점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영수증 등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 가설은 임신 중인 산모가 이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태아의 고환 발달 과정 자체가 아주 초기부터 교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 결과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잠복고환, 유도하열, 정자수 감소, 나아가 성인이 되어 고환암까지 하나로 묶여서 패키지로 나타날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와, 패키지로 묶여서 온다고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나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편리를 위해 만들어낸 산업 환경 자체가 우리 종의 생식 능력을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섬뜩한 경고네요. 환경이 산모를 거쳐 태아의 미래를 바꾼다. 정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금까지는 고환 자체, 즉 공장에 닥친 위기들이었다면 이제 본사인 뇌의 문제, 속발성 원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다루는 모든 자료 중에 제가 제일 충격받고 또 매료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칼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에요. 칼만 증후군.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미스테리한 질환이죠. 네, 사춘기가 오지 않는 호르몬 문제랑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후각 상실이 환자한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랑 코로 냄새 맡는 기능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 같은데 이 두 개가 도대체 왜 한꺼번에 망가지는 걸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인체 발생학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술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뇌와 장기를 만들어갈 때의 과정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발생학이요?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뇌의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즉 GnRH라는 걸 분비해야 사춘기가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호르몬을 만드는 신경세포들은 처음부터 뇌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뇌 호르몬인데 뇌에서 안 만들어진다고요? 네, 이 세포들의 고향은 태아의 코 부위, 즉 후각 기원판이라는 곳이에요. 코끝에서 태어난 이 세포들은 자신이 일할 직장인 뇌의 시상하부를 향해 아주 길고 험난한 이주를 시작합니다. 와, 세포들이 콧등에서 태어나서 뇌로 이주를 한다고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냄새를 뇌로 전달하는 후각신경 축사기입니다. 호르몬 세포들이 이 후각신경을 일종의 기찻길 삼아서 뇌로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와, 기찻길을 타고 올라간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런데 칼만 증후군 환자들은 그 기찻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NOS1 같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기찻길 자체를 구축하는데 실패합니다. 철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철로가 끊기면 세포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 길을 잃어버린 후각신경과 호르몬 분비신경세포가 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뇌로 연결된 후각신경이 없으니 평생 냄새를 못 맡게 되고 시상하부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은 호르몬 세포가 없으니 사춘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죠. 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두 증상이 사실은 배아 시절에 아주 미세한 세포 이동 경로의 오류에서 기인한 완벽한 인과관계였던 거네요. 듣고 보니까 소름이 쫙 돋습니다. 길을 잃은 세포들 때문에 사춘기가 멈춘다뇨. 경이롭죠.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정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후각은 정상인데 사춘기만 안 오는 경우도 있나요? 기찻길은 무사히 잘 깔렸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경우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그걸 정상 후각을 가진 특발성 저성선 자극 호르몬성 성선 기능 저하증, 줄여서 IHH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세포들이 기차를 타고 뇌에 무사히 잘 도착한 거군요. 네, 세포들은 제자리에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세포가 호르몬을 뿜어내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키스1 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방아쇠를 못 당기는 겁니다. 아니면 분비된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자체가 망가진 경우도 있고요. 스위치가 고장났거나 수신기가 고장난 거네요. 맞습니다. 또 닥수원 유전자 변이처럼 부신 형성 부전증 같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위험한 질환이 세트로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겉보기엔 그저 사춘기가 늦는 아이로 똑같아 보이지만 그 기저에 숨어있는 유전적 에러 코드는 수십 가지로 찬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 몸은 유전자 하나만 삐끗해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실제 환자의 신체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공통적으로는 사춘기가 되어도 2차 성징이 안 오는 거잖아요. 네, 수염이나 체모가 안 나고 성인 남성의 굵은 목소리로 변성기가 오지도 않고 소년의 높은 목소리가 계속 유지되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체형의 변화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이른바 유한관증 체형을 갖게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흔히 남성 호르몬이 많아야 키가 크고 뼈가 굵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호르몬이 없는데 왜 뼈가 더 길어지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일반인들이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은 뼈를 자라게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요? 바로 일정 시기가 되면 뼈의 끝부분에 있는 성장판에게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 문을 닫아라 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 멈추라고 지시하는 거군요. 그런데 성호르몬이 바닥인 상태가 유지되면 이 닫힌 명령이 영원히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팔과 다리의 뼈가 멈춰야 할 시기를 지나서도 늦게까지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통의 길이에 비해 팔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길쭉해지는 독특한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호르몬이 성장의 브레이크 역할도 하는 거였군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팔다리가 멈추지 못하고 자란다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리고 질환마다 나타나는 특이한 동반 증상들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흔하다고 했던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 이분들은 보통 키가 크고 다리가 유난히 긴 특징이 있는데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에 이미 뇌신경 발달 쪽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게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자료 보니까 언어 기반의 학습 장애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를 또래보다 먼저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집중 못하거나 언어 발달이 좀 늦는 아이를 보면 그냥 조금 늦되네 하거나 산만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마 성염색체에 X가 하나 더 있어서 호르몬 공장이 망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게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유방암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이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훌쩍 뛴다는 걸 보면 여분의 X 염색체 하나가 면역 체계까지 싹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게 참 무서우면서도 놀랍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염색체의 이상이 단순한 생식기의 문제를 넘어 뇌의 인지 기능과 전신 면역 체계까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칼만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기묘한 동반 증상들이 많잖아요. 세포가 콧등에서 뇌로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 주변 얼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안면 구조 형성에도 파급 효과를 미쳐서 구순구계열이나 청력 손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신경학적 증상 중 하나는 거울 운동이라는 건데요. 아, 제가 그 부분 읽으면서 제 두 손을 한참 쳐다봤어요. 한쪽 손을 움직이면 반대쪽 손이 거울에 보듯이 똑같이 무의식적으로 따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뇌의 운동신경 교차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거기에 심하면 한쪽 신장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신장 무발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유전자 하나의 결함이 호르몬, 신경망, 얼굴 골격, 그리고 내장 장기의 형성까지 얼마나 다방면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인체라는 정교한 시계에 톱니바퀴 하나가 빠졌을 때 이런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발생학적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완전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만약 사춘기가 안 온 15살 소년과 부모님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죠. 이 문제가 원발성, 그러니까 공장이 망가진 건지, 아니면 속발성, 뇌 본사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보다 꽃을 좀 늦게 피우는 체질인지, 도대체 의사들은 어떻게 추적해 나가는 걸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대의학의 정교한 호르몬 추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치를 단번에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단서는 혈액 속의 호르몬 수치입니다. 혈액 검사로 단번에 알 수 있다고요? 만약 원발성, 즉 고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테스토스테론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면 뇌의 본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뇌에서는 당장 물건 내놓으라고 난리가 나겠죠. 독촉장을 엄청 보낼 것 같은데요. 스무트합니다. 본사 역할을 하는 뇌하 수체에서 공장을 자극하기 위해 남포 자극 호르몬 FSH와 황체 형성 호르몬 LH라는 독촉장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아,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면 이 호르몬 수치들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는 거군요. 네, 반대로 속발성은 어떻습니까? 뇌 본사 자체가 파업 중이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공장에 멈춰 있어도 독촉장을 아예 안 보냅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보면 이 수치들이 턱없이 낮게 측정되죠. 혈액 검사 한 번으로 문제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되는 겁니다. 와, 우리 몸의 피드백 루프를 역이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군요. 정말 스마트하네요. 그런데 신생아나 유아들의 경우 겉으로 고환이 안 만져지면 이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뱃속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는 건지 알아내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찾나요? 그럴 때는 일종의 생물학적 숨바꼭질을 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혈액 속에서 AMH, 항뮬로간 호르몬과 이니빈 B라는 특정 물질의 수치를 확인해요. 그 물질들이 숨어 있는 고환을 찾아내는 단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호르몬들은 고안의 아주 핵심적인 세포들이 뿜어내는 물질인데 몸속 어딘가에 고안 조직이 단 1g이라도 살아 숨쉬고 있다면 반드시 혈액 속에서 검출되는 일종의 생존 신호거든요. 와, 생존 신호. 그럼 수치가 나오면 확실히 어딘가에 있다는 거네요.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ACCG라는 호르몬을 며칠간 놔줍니다. 본사에서 강력한 지시를 내리는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쫙 올라가는지 반응을 살펴보는 자극 공사를 통해 조직이 살아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아하, 없는 줄 알았는데 숨어있던 걸 약을 줘서 확 깨워보는 거네요. 자극을 줘서 반응을 살피는 거 참 기발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파트에서 제가 읽고도 진짜 답답했던 게 있어요. 의사들도 정말 머리 쥐어뜯게 만드는 최대의 난제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아, 네.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감별 진단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10대 후반의 소년이 병원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유전적이나 뇌의 병적인 문제로 평생 호르몬이 안 나오는 진성 저성선자극 호르몬성 성선기능 저하증인지 아니면 그냥 체질성 사춘기 지연인지 구분하는 거 말이에요. 맞습니다. 체질성 사춘기 지연은 병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단지 또래보다 사춘기 시계가 몇 년 늦게 맞춰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두 경우가 겉보기엔 임상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수염도 안 나고 목소리도 안 변하고 피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봐도 바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단번에 칼같이 쪼개서 너는 병이다, 너는 그냥 늦는 거다 이렇게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어떡해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의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니빈 비수치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살피거나 시험적 치료라는 걸 감행합니다. 시험적 치료요?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소량 투여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약을 딱 끊어보는 거죠. 약을 끊었을 때 몸의 반응을 보는 거군요. 만약 투여를 중단했을 때 몸이 스스로 시동이 걸려서 사춘기가 쭉 진행되면 아, 단순 지연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거고 약을 끊자마자 다시 원래 정지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구나 라고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몇 달 동안 청소년 본인과 부모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피말리는 기다림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약을 끊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할까요? 정말 뼈를 깎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렇게 어렵게 굽이굽이 돌아서 확진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역시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채워주는 대체요법이던데요. 주로 주사제나 피부에 바르는 젤을 쓰더라고요. 네,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해서 정상적인 남성의 신체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료 보면서 재밌었던 게 성인들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도 많이 쓰는데 소아청소년한테는 패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콕 짚어놨어요. 피부가 연약해서 발진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런데 이 대체요법의 가장 큰 딜레마? 그 맹점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로 놔주면 당연히 근육도 붙고 뼈도 튼튼해지고 목소리도 굵어지면서 남성적인 신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겉모습은 변하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주사가 고안 안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동시키진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죠. 혈액 속에 남성 호르몬이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뇌의 본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뇌는 피 속에 호르몬이 많으니까 굳이 공장을 안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겠네요. 몸의 호르몬이 아주 충분하구나. 공장 가동 중지시켜라.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안으로 내려가는 자극 신호를 뇌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정자 생성은 더 강력하게 억제되어 버립니다. 치료가 오히려 생식 능력을 막아버리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네요.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쓰는데 그 약이 공장문을 아예 닫아버린다니. 그럼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정자를 못 만드는 건가요? 그래서 생식 능력 보존 및 회복이라는 목표를 띠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의학적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만약 원발성 문제, 즉 클라인펠터 증후군처럼 공장 자체가 문제여서 정자수가 극히 적거나 없다면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 고환 조직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소량의 정자를 채취해냅니다. 고환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정자를 찾아내는 거군요. 네, 이걸 고환 정자 추출술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찾아낸 정자 단 한 마리를 난자의 세포질 안에 직접 찔러 넣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같은 최첨단 생식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마리의 정자로도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니 의학 기술이 대단하네요. 그럼 공장 문제가 아니라 뇌하 수체 문제인 속발성 환자들은요? 속발성 환자라면 인체 본연의 생체 리듬을 기계로 흉내내는 치료를 합니다. 배의 피하 지방에 아주 작은 펌프를 달아서 GnRH 호르몬을 90분마다 찔끔찔끔 박동성으로 투여하거나 HCG와 HMG 같은 호르몬을 일주일에 여러 번 주사합니다. 뇌가 원래 하던 일을 기계나 주사로 대신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생 멈춰있던 고환을 흔들어 깨워 정자 생성을 억지로 유도하는 겁니다. 보통 정자가 나타날 때까지 1년에서 2년,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1년, 2년을 주사를 맞으며 기다려야 한다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영구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은 짙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레이 이상의 방사선이나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 고환세포가 다 타버릴 것 같지만 치료 종료 후 12개월에서 24개월, 길게는 5년 이상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정자 생성이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문헌에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네요. 네, 완전히 파괴된 줄 알았던 공장 구석에 살아남은 줄기세포들이 끈질기게 다시 증식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성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춘기가 지난 남성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정자냉동 보건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무조건 냉동 보관을 해야겠군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 기적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들었던 그 문헌 속의 놀라운 팩트를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 어떤 부분인지 짐작이 가네요. 아까 말했던 속발성 환자들 있잖아요. 유전자가 망가져서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선고받은 그 환자들 중에서요. 무려 10%의 환자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임상의학계에서도 아주 경이롭게 바라보는 현상이죠. 분명히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다는 걸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슬쩍 끊어보았더니 고환이 스스로 정상적인 호르몬을 뿜어내고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자연 반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망가진 줄 알았던 유전자의 한계를 몸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서 굳게 닫혀있던 사춘기의 문을 확 열어젖힌 거잖아요. 이 자연 반전 현상은 현대 내분비학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발견입니다. 생물학에서 유전자가 맵이고 운명이다라는 결정론적 시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네요. 네. 비록 설계도, 즉 유전자에 치명적인 오타가 있더라도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이 외부의 호르몬 치료 경험이나 환경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재설정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엄청난 가소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스로 리셋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속발성 환자들에게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해 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치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약을 일부러 끊어보면서 환자의 몸이 스스로 깨어났는지 확인하는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와, 인간의 몸은 알면 알수록 정말 경외심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환 기능 저하는 단순히 생식기 부틈 하나가 고장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였죠. 온몸의 뼈와 면역체계가 바뀌는 유전학. 태아 시절 코끝에서 출발한 세포가 기찻길을 따라 뇌를 향해 이주하는 경이로운 발생학.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환경 독성학. 그리고 유전자의 에러마저 스스로 극복해내는 우리 몸의 눈물겨운 복원력까지. 그야말로 장대한 생물학적 서사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 몸 안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 소리 없는 호르몬의 피드백 루프가 얼마나 치밀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인 생명 현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적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의학계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하나를 화두로 던지며 마치고자 합니다. 아, 어떤 미스터리인가요? 여러 문헌에 아주 짧지만 무겁게 등장하는 고환 퇴축 증후군, 흔히 소실고환이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환자들은 염색체상으로 완벽한 남성인 46XY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자상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거군요. 네, 엄마 뱃속 초기 초음파를 보면 고환이 아주 정상적으로 형성돼 있었고 심지어 활발하게 호르몬을 뿜어내며 남성 생식기를 만들어내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이 임박한 시점에 탯줄 끝에 아주 작은 섬유질의 흉터 조직 덩어리만 덜렁 남기고 두 고환이 말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세상에. 태아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요새라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멀쩡하던 장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펄떡이며 피가 통하고 호르몬을 뿜어내던 핵심 장기 하나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걸까요? 혈관이 스스로 꼬여서 괴사한 걸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체계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을까요? 현대의학이 아직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 어두운 자궁 속의 미스테리.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전쟁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진짜 가장 안전해야 할 자궁 속에서 장기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니. 끝까지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압도적이고 두려운 질문이네요. 인체의 신비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미치도록 흥미로운 암호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막연한 호기심이 이렇게 깊고 날카로운 지식으로 바뀌는 순간 그 짜릿한 쾌감을 오늘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